지난 영상에서는 간주 공급 중에서 내가 필요해서 사용한 이것을 공급으로 본다. 내가 나한테 공급한 것을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은 수천 거래 중에서 딱 세 가지 케이스의 공급의 형태일 때만 간주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첫 번째가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불리우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예상하고 사용했다면 그와 관련된 것도 공급으로 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드시 목적이 판매 목적이어야 돼요. 광고 진열 목적이면 안 되고요. 타 사업장으로 반출했다면 나중에 환급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사업장별로 공급한 것으로 보면 모든 이 환급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요 세 가지 경우에만 내가 나한테 공급한 걸로 봐서 이것도 공급한 걸로 보니까 부가세가 붙는 거죠. 10%가.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나한테 공급한 요 세 개 이외에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와 어떤 이유에서 얘네들을 공급으로 보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을 볼게요. 개인적 공급은요, 회사가 상품으로 팔려고 사왔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공제를 받아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회사가 회사 안에서 자가 공급은 아니고요. 기업이 누군가에게,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대표이사든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든 예외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을 매입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상품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급했다면 판매 안 했지. 그러면 판 걸로 봐. 세금 내. 10%. 그것을 개인적으로 공급한 형태일 때 부가세를 과세하는 두 번째 간주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공급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것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급했다면 과세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랑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생산하고 취득했던 재화를 자기나 또는 그 사용인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밖의 목적으로 개인에게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하게 지급했다면 대가를 받았을까? 누군가에게 주었다. 누군가에게 주면서 야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은 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대가를 안 받거나 또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보다 너무 낮은 대가로 얘에게 팔았다면, 그랬다면 과세하겠다. 얼마의 10%를. 당연히 팔면 받아야 되는 시가가 존재할 테니까 시가의 10%만큼에 대한 그 세금을 너에게 걷겠다. 근데 얘한테 걷는다는 게 아니라 회사, 그 일을 행위를 실행한 그 사업자에게 너 이런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네가 세금 내. 그런 식으로 이제 과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자 회사가 이렇게 사무실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회사라고 생각해봐.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야. 땡땡땡이라는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초코파이를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놨어. 그러면 이 초코파이가 이 회사에겐 무엇입니까? 팔려고 만든 거니까 제품이잖아요. 자, 음식이죠. 제품이요. 종업원들이 열심히 밤에 야근을 해요. 야근을 하면 야근 식대를 제공하고, 야근했으니까 간식도 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초코파이를 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야근할 때 먹으라고 준 거야. 자, 이것을 과세할까요? 이것은 과세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제공했다기보단, 공급했다기보단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한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건 이런 거지.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업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공급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먹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되냐면요. 제품을 만들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용이 된 것이냐. 지금 우리는 이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죠. 그러면 이 제품을 역으로 가면 이 제품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오늘 이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어.
복리후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애초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100% 사업이랑 관련이 있잖아. 복리후생은 종업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각종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기업이 노트북 한 대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그 고가의 제품 노트북은 한 개가 200만 원에 팔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회사 창립 기념품으로 무상으로 주었다면 이것은 회사가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의 역할로 제공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잖아. 종업원들의 선물로 주는데 그게 왜 꽤 고가의 제품이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이요.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 2년 지나면 정말 재고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떨기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막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려. 그리고 월급 대신 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재고 자산을 매출을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이전까지 공제를 받아둔 것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안 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과세할 거야. 개인적으로 공급했을 때. 단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과세 안 할게.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냐면 개인적 공급은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세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에게 제공했다면 일단 과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공급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안 하는 게 있으니 요걸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과세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요. 과세하지 않는 걸 먼저 보시고 이거 빼면 나머지는 과세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옷도 좀 입고 모자도 좀 쓰고 신발도 신어야 돼.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해 줬어. 이것을 사업이랑 무관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급한 거고 개인적으로 뭔가 누리는 거고 이래서 이때 과세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입는 것도 전부 다 작업복이잖아요. 그쵸? 조리사 여사님들이 모자 쓰고 일하시죠? 장화 신고 일하시죠?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받은 걸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를 토해내게끔 하는 제도까지는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100%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착용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그러면 작업복, 작업하는 개인적 공급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제공하세요. 과세하지 않아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노래 자랑을 했어. 아니면 체육대회를 열었어. 그래서 1등한 직원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거야. 1등한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만든 에어컨 한 대를 선물로 줘. 이때도 과세하면 누구도 노래 자랑에 참여하지 않겠죠. 누구도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지 않겠지. 이거는 회사의 업무 연장이라고 그 부가세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용도로 재화를 제공했다면 이까지 인정해 줄게. 오케이. 네가 이 직원이 1등 달리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 그 선물이 고가야. 그래도 괜찮아. 집에 가져가서 해. 괜찮아. 이것까지 인정해 줄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진 않을게. 그래서 작업하기 위해 제공하는 거, 그리고 직장 연회와 직장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화를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볼 건데요. 이 마지막 다른 색깔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요 세 번째가 요게 2025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세법 개정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게 핵심이에요. 각각 한도까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겠대요. 대신 그 각각의 금액을 초과했을 때 공급으로 본대요. 예전에는 이제 모두 더했을 때 뭐 인당 10만 원 뭐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25년도에 세법 개정되면서 한 사람당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연간 한도를 3번에 걸쳐서 한도를 각각 부여해요. 첫 번째가 경조사일 때 10만 원 이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S전자가 어떤 근로자가 이 사람이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경조사야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면 원래는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상 필요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만들 때까지 들어간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이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매입세 공제해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 그 종업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개인 종업원이 어떤 경조사를 당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대부분은 제품이겠죠. 그걸 공급한다면 그래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볼게. 안 볼게죠. 근데 만약에 12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때는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요. 초과분이 얼마예요? 그렇죠? 2만 원이죠. 그 2만 원은 공급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런 거 아니죠? 회사가, 사업자가 2만 원의 10%만큼 매출세액을 부담하게끔 하려고 하는 간주 공급의 형태인 거죠. 이게 예전에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만 원 이렇게 한도를 부여했는데 이거는 이제 25년부터 경조사일 때 10만 원까지 한 번, 두 번째 명절일 때 10만 원까지 두 번. 그러면 토탈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경조사로 1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명절 선물용으로 1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그 근로자의 생일 또는 회사가 뭐 창립 기념일일 때 선물로 제공하는 공급 형태일 때 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을 때 회사가 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해도 전혀 과세가 되지 않은 케이스가 한 사람당 최대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토탈 더하면 30이죠. 근데 그 30이 경조사일 때 한도, 명절일 때 한도, 생일이나 창립 기념일일 때 한도 각각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는 공급으로 안 보겠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한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창립 기념일 요 파트에서 20만 원 줬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공급을 안 보지만 10만 원 초과분은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 20만 원을 얘하고 더해서 한도를 계산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케이스가 이번 연도에 여러분이 추가로 아마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당 연간 한도니까 이 부분만 좀 달라진 부분이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2025년도에 새로 공부하시면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24년도, 23년도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25년도에 개정된 세법 중에 가장 부가가치세에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당 연간 한도 최대 10 토탈 더하면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한도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각각 한도가 부여진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에게 공급이긴 해도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세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인데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개념이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만든 삼성전자 제품을 누군가에게 줬어. 누군가에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작업복이나 이런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을 초과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업무상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개인이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 한 거죠? 매입세액은 과학 공제받아 놓고 판매하지 않고 조용히 뭔가 뻘짓하는 거니까 이걸 과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도 과세하지만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게 뭐냐면 사업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사업상 누군가에게 줬다? 그럼 사업상 줬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 개념은 뭘까? 접대성 항목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 줬다. 그럼 얘가 누구겠어? 우리 회사랑 관계가 되는 대체적으로 거래처나 아주 중요한 고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로 제공했다는 것은 사업자가 예를 들면 얘가 뭔가 우리 회사에 관계가 좀 있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 매출과 크게 기여가 되는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막 이런 것들을 사업상 막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잖아. 이렇게 증여하면 뭔가 과세하겠다고 열거해 놓은 게 사업상 증여고 사업상 증여로 분류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일 때 사업상 징여가 되냐면 개념은 접대성 항목의 죄제가 가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접대성 의미가 아주 민감하게 이 안에 녹아들어 있을 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지. 모든 게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막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사업상 징여입니까? 다 과세합니까? 물어보면 다만 얘네들은 사업상 징여로 안 본대요. 줬어? 사업상 징여한 것 같아. 왜냐면 개인이 아니거든. 개인에게 주면 개인적 공급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사업상 중결해. 그럼 사업상 징여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겠대요. 첫 번째가 이런 거야. 내가 징여했어. 근데 사실은 나는 징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내가 이 대가를 이미 받았어. 주된 거래에 공급 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공급 대가라는 말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징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이미 주된 거래가 이전에 일어났었고 그 전에 내가 오늘 주는 물건의 일정 금액이 이 안에 이미 있었고 나는 그 돈을 받은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중에 일부의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럼 두 번 과세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접대성과 견본이라는 샘플은 엄연히 달라요. 접대는요. 이런 거야. 사업상 잘 보이려고 주는 거죠. 주다 보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얘가 드디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많이 사주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접대잖아. 근데 견본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물건 만들었는데 샘플 좀 봐줘. 샘플 보내준 거야. 샘플. 샘플은 어떠한 경우도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샘플을 보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대가를 안 받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견본으로 주는 건 과세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견본은 접대랑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특별 재난 지역이 일어났어. 내가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야. 초코파이가 창고에 수천 개가 쌓여 있어. 수십만 개가 쌓여 있어. 근데 이 초코파이를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저기 홍수 지역이 나가지고요. 엄청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기부하고 싶어. 그래서 초코파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여기 화재 나거나 또는 홍수 범람된 지역에 가서 이것을 이거 했대. 기부했대. 기부는 좋은 일이잖아. 근데 기부했다는 이유는 준 건 맞죠. 징여한 거죠. 근데 사업성이 있어요. 사실은 사업성이 있긴 해. 왜냐면 이 초코파이 회사가 우리 회사를 알리는 방법 중에는 기부도 있거든. 접대보다 기부가 훨씬 더 시너지가 좋아. 기부하면 회사 인지도 좋아지지?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도 알렸지. 근데 기부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 접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에다가 우리 회사의 어떤 물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이렇게 기부했다면, 기부한 것에 대해서 과세하면 어떤 회사가 좋은 마음으로 과세하겠습니까? 아니, 공급하겠습니까? 기부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아, 이거 부가세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부나 견본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오늘 저 어떤 회사가 상품이 10개가 있어요. 지금 그 10개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 상품을 사업상 증여하기 위해서 매입을 이미 했었거든. 그래서 매입하는 순간 어차피 얘는 사업상 증여하면 세금을 토해내거든. 그래서 안 토해내고 싶어가지고 아싸리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 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상품을 매입할 때요. 매입세 공제를 아예 안 받았대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요. 그 상품을 누구에게 주든 어떤 용도로 주든 국가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사업상 증여나 이런 간주 공급의 형태로 과세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거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과세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 상품을 어떤 용도로 쓰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니 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을 토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가공급도 그렇고요. 개인적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상 징여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게 증여를 했든 개인적 공급으로 제공했든 자가 공급을 했든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버리면 어떤 경우도 공급으로 간주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나는 그런 용도로 쓸지 안 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고 출발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걸리면 과세하고 싶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매입세 공제를 처음부터 공제를 안 받으면 간주 공급이라는 이 전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겠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아.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든 뭘 하든 부가세 과세할 필요가? 그치,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뺑뺑 놀면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가 사업상 증여.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폐업 시 잔존재화. 요거 좀 볼게요. 폐업할 때 재화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과세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처음에 제가 이때쯤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뭐 옷가게를 해. 그래서 막 옷가게를 해야 되니까 옷을 엄청 사오겠지? 그럼 옷을 사올 때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럼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받겠죠? 옷가게는 과세하는 사업자니까. 옷가게는 옷이에요, 옷. 무조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어떻게 했냐면 10억 원어치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1억이었어. 그 매입세액 1억 다 공제받았어. 그럼 10억 원어치의 옷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리고요, 한 1년 지났어요. 6개월, 6개월, 1기, 2기 지난 거야.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이 옷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도 안 팔린 거야. 다 재고야. 왜냐면 나는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좋은 옷을 사오질 않았던 거지. 아무도 내 옷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도 안 팔려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팔리게 생겨서 내가 봐도 1년 지나니까 나 스스로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안 되겠다. 그만두자. 나는 사업에는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대. 한 1년 지나서 사업을 요때했다가 1년 지나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사업했다가 사업을 개업했다가 그냥 폐업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까? 10억 원어치의 옷이 그대로 재고로 있잖아요. 그럼 이 재고를 버리겠어요? 폐업했으니까? 안 버리겠죠? 어떻게 할까요? 엊그저께도 저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 갔더니 스타벅스 앞에 이게 앞에 보따리 장수 아저씨가 한 명 오셔가지고 가방을 짝퉁 가방 있잖아. 그 짝퉁 가방을 잘 펼쳐놓고 할머니들한테 팔더라고. 하나에 비싸봤자 2만 원이야. 그러니까 원가는 뭐 1,000원, 2,000원 하겠지. 자, 이를 팔더라고요. 자, 이 옷을요. 이 옷가게가 10억 원어치 옷을 샀고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고 안 팔리니까 그대로 재고를 떠안고 폐업을 하면 이 옷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팔아먹겠지? 떨이를 하든 어쨌든. 그러면 이때 파는 순간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죠. 매출이 일어나면 소득도 신고해야 되지만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잖아. 근데 나 폐업 신고하는 순간 나는 뭐야? 나는 최종 소비자가 또 된 거야. 나 이때까지만 사업자였어. 떨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장수로 파는데 부가세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여러분 당근마켓에다가 던지는 거야. 당근마켓에다 판다고 소득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냐고요. 안 하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럴 거고요. 그러면 이 재고를 그냥 두면 부가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지는 않으면서 물건을 팔아먹을 거라고 하는 거는 100%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과세관청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너 폐업해? 그러면 폐업하는 날 남아있는 재화 더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 막 더해. 이때 가서 계산할 때 뭘 가지고 가냐? 네가 얼마 주고 샀는지 관심 없어. 그 재고 지금 팔면 얼마에 팔리는지 시가 내가 구할 거야. 쫙쫙쫙쫙쫙 구하겠지. 시가가 이때 원가보다 내리든 낮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시가야. 시가 금액의 10%는 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매출세 꿀꺽 하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거둘 거야. 너 세금 내고 폐업해. 그래서 폐업하는 날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시가의 10%만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소비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 네가 사업자로 있을 때 세금 내고 폐업해야 돼. 폐업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네가 너한테 공급한 것처럼 보고 부가세 과세할 거야. 너 세금 내고 폐업해. 세금 안 내면 폐업 신고 안 받아줘. 그것이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동네 다니다 보면은 조그만 매장 길거리에 있는 매장 중에 잘 안 돼가지고 폐업 신고하는 매장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완전 폐업 그리고 완전 세일 원가 세일합니다. 그죠? 원가를 세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너무나 안 팔리면 세일은 미친 듯이 해야지. 근데 이런데 완전 폐업 가면 막 재고 떨잖아요. 이거 하는 거야. 재고가 남아있으면 부가세 매출세 신고 납부하고 폐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재고를 없애야지. 그때 재고 없앨 때 내가 여러분 물건 사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이건 또 재고긴 한데 이 사람한테는 재고지만 나는 또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결제하려고 하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카드 결제 받아요. 현금만 달라 그래. 카드 싫어할걸? 현금 달라 그럴걸? 카드 받으면 부가세 매출세액을 지가 신고하는 거잖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현금 결제하고 빨리빨리 재고 떨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대부분 현금 결제 원하죠. 대놓고 원하지. 하여튼 사업자 싫어. 하여튼 그래. 사업자가 싫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폐업하는 순간 남아있는 모든 재화는 얼마의 시가의 10%의 매출세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공급한 것처럼 보라는 의미의 용어로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매입세 공제 받아서 그런 거야.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간주 공급으로 과세할 일이요. 평생 없어요. 이미 매입세 공제 받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개념은 이런 거지. 너 왜 과세하니?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게 돼. 폐업하면. 그러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 폐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저 같은 그냥 개인 소비자가 돼버려. 그럼 여러분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아도 과세 못하듯 그 사람이 그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과세를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세금을 내고 폐업하라는 의미가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개념이 그래요. 시가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표예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크게 보면 네가 나한테 공급했고 네가 개인에게 공급했고 네가 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제공했고 지금 공부했던 폐업 시 잔존재화로 제공했다면 크게 보면 1, 2, 3, 4로 할 수 있지만 자잘하게 디테일하게 보면 6개가 되는 거죠.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 근데 요 3개가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중에 유일하게 원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유일한 간주 공급의 형태는 얘밖에 없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유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과 매출세액에 대한 납부를 자연스럽게 거래를 통해서 공급한 걸로 보면 해소가 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야. 유일하게.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유일하게 얘. 그래서 얘는 시가를 굳이 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가표가 되고 세금 계산서가 유일하게 발행되는 거죠. 직매장이 또 다른 사업장이라서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의 직매장과 원래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가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둘이 매출과 매입이라는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발행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 막 2시간 동안 설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과표가 어떻게 구성합니까? 물어보면 모두 시가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가예요.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를 때린다. 얘는 너에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 그래서 너만 세금 계산서. 나머지는요. 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래처에게 사업상 증여하면서 나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는데 그럼 매출 신고하겠다는 거잖아. 상대방이 증여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겠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끊습니까? 자가공급인데. 이 경우. 얘만 가능한 거죠.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니까.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요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요 내용 중에
사업상 매출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기부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특별재난지역 힘든 곳에 기부했대. 기부하면 내가 만든 제품을 아무리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원가는 5만 원이고 시가가 8만 원이라 할지라도 기부했을 때도 과세한다고요? 기부는 문제 없다고요? 기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분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재고자산 원가 회계 기초회계 공부하고 재무회계,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재고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판매하지 않았을 때 거는 기능이 8번 타겟형 대체 있었죠. 그럼 이 문제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제품은요, 원가를 그냥 준 거잖아. 시가는 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진짜 물건을 팔았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 나는 창고에 있는 5만 원짜리 그냥 기부하고 온 거잖아. 시가라고 아무런 무관한 거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제품이 소멸되면 창고에 있는 원가가 사라지는 거야. 재고자산 감소. 그리고 5만 원은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이름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기부 목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기부금. 아마 5만 원이면 10만 원 이하잖아요. 만약에 종업원들에게 개인적 공급으로 뭐 설날 때 선물 줬다. 근데 10만 원 이하다. 10만 원 이하. 그러면 뭐 잡아요?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줬는데 샘플로 줬대. 샘플은 부가세 과세 안 한다며. 대신 계정 과목이 견본비가 되겠죠? 주구장창 많아요. 무슨 이름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름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품이 소멸된 건 확실하지. 그러나 매출은 안 됐어. 제품이 사라졌는데 매출이 안 됐어. 그때 거는 키가 8번 적요상 타겟형 대체. 이걸 걸어야 완벽한 분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변의 제품이 사라졌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지 않았어.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 복리가 될 수도 있고 견본이 될 수도 있어. 그럴 땐 타겟형을 거는데 자,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회계 처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부? 안 한다며. 그런 용도? 안 한다며. 10만 원 이하까지는 안 한다며. 샘플은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며.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안 보는 건 그냥 재무회계상에 제품 타겟형 죽이면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비용이나 자산으로 떨리면 돼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상 매출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라고 하는 순간 얘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완벽하게 해당돼. 그럼 이때는 딱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사업상 증여다. 그러면 얼마의 10%를 때려야 되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야. 과세 표준은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 8만 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8만 원의 10%인 8천 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위에 지금 분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분개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분개가 되면 방금 전에 견본으로 준 거랑 사업상 증여랑 다른 경우를 좀 보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제품이 소멸된 건 맞잖아. 근데 제품이요. 8만 원은 팔았을 때 받는 돈이지 나는 지금 얼마짜리 준 겁니까? 5만 원짜리 원가를 그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원가만큼 소멸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8번 타겟형 거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차변에 일단 요걸 먼저 해볼게. 5만 원.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5만 원이 23년도까지는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쓰고요. 사실은 접대비라는 이름을 쓰면 되거든요. 접대비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에 실무 영상에다가 제가 업로드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2024년에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걔를 이제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게 됐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긴 한데 이게 법인세법상의 용어 변경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여전히 접대비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인이 회계 처리한 내용을 토대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접대비라고 쓰다가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 그래서 아싸리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도 같이 바꿨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접대비가 사라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얘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꾼 것 빼고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원래 되거든요. 자, 여기 지울게요,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거래는 부가세를 과세해야지.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라진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다 야, 너 지금 과세 표준이 얼마냐? 시가. 시가 8만 원이요. 그럼 8만 원에 10% 얼마야? 8천 원. 8천 원 세금 내. 어떻게 내요? 너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야? 아, 매출세액이요? 매출했을 때 붙는 부가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분개하는데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분개해. 대변에. 매출이 없지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매출세액을 네가 발생시켜. 이게 간주공급으로 신고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부가세 매출세액이라는 이름으로 8천 원 잡아. 8천 원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시가의 10%. 8천 원 붙여. 부가세 예수금이 여러분 뭐죠? 부채죠. 8천 원은 반드시 세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 결론은 간주공급은 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해서 요거 세금 내라는 뜻이야. 근데 이 8천 원이 대변에 들어가면 이쪽 차변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8천 원은 보세요. 현금으로 8천 원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까? 거래처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줬는데 거래처한테 8천 원 통장에 넣어줘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8천 원은 무엇이 되냐? 기업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또는 접대비로 얼마가 잡히냐면 8천 원을 포함해서 5만 8천 원이 잡힙니다. 그럼 5만 8천 원이 이 비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업은, 이 회사는, 사업자는 제품 5만 원짜리를 공짜로 줬는데 5만 원만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가세 매출세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는 이익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이 8천 원이라는 부가세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전산회계 1급에도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회계 처리는 좀 기억을 해보시고. 부가가치세. 자, 지금 간주공급에 대한 케이스를 4가지 형태를 쭉 한번 살펴본 거고요. 나머지 모든 계정 과목이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비용검정 승용차, 개별 소비세랑 관련해서 차에 들어가는 기름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러면 이 자리의 이름은 차량 유지비.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했다. 복리후생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계정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죠. 그게 타계정이 되는 거고요.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우리 타계정 대체 기억나시죠? 그 타계정 대체가 결국에는 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판매와 관련하면 매출세액, 그 매출세액이랑 연관되는 이 간주공급에서 회계 처리할 때 등장한다는 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